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10년을 믿고 살아온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을 당한 42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지금껏 남들처럼 소박하게 큰 굴곡 없이 잘 살아왔다고 여겼습니다. 남편 하나 의지하고 9살 난 딸아이 하나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밑바닥까지 완전히 헤집어 놓았어요. 응급실 침대를 가리고 있던 그 커튼이 걷히는 순간을 저는 눈 감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누굴 손가락질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처럼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남부럽지 않은 척 웃고 사는 얼굴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까맣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날 제가 무엇을 두 눈으로 보았고 그 뒤에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부디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었던 사람이에요. 연애도 결혼도 잔잔한 물결 같아서 큰 파도 한번 친 적이 없었죠. 딱 하나 남들과 달랐다면 결혼식을 못 올린 거였어요. 아이를 먼저 가지는 바람에 배가 불러오는데 무슨 면사포냐 싶어서 양가 어른들 모시고 밥 한 끼 먹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거든요. 그때 남편이 그랬어요. 여보, 미안해. 우리 딸 낳고 나면 그때 꼭 제대로 씩 올리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만들어 줄게. 저는 그 말 하나 믿고 웨딩드레스 한번 못 입어본 아쉬움을 마음 한구석에 꾹 눌러뒀어요. 제 남편은 구청 민원실에서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계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민원인들한테는 늘 웃는 낯으로 친절하다고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도 다정했죠. 큰 소리 한 번 안 내고 주말이면 딸아이 목마 태우고 공원 잘 다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사람한테도 단점은 있더라고요. 문제는 딱 하나, 도박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축구 경기 보면서 소소하게 돈 거는 남자들 흔히 하는 거려니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 발동이 걸리면 끝을 모르고 빠져드는 게 탈이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사고를 친 건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양가 어른들 모시고 상견례 비슷한 자리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자꾸 식탁 밑으로 휴대폰을 힐끔거리는 거예요.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대답도 건성으로 하고요. 알고 보니 그 자리에서 몰래 경기 결과에 돈을 걸고 있었더라고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 계시잖아. 아, 미란아. 아니, 혜수야. 이거 금방 끝나. 다 이긴 경기라니까. 제가 기가 막혀서 쏘아붙였죠. 이긴 경기가 어디 있어? 그거 다 잃는 거야. 얼른 넣어. 그날 친정엄마가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혜수야, 사위 저거 손 못 대는 거 아니니? 남자가 노름에 손대기 시작하면 답 없다더라. 네가 단단히 잡아야 해. 저는 그때 그냥 웃어 넘겼어요. 엄마도 참, 오늘 긴장돼서 그런 거야. 평소엔 안 그래.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엄마 말이 다 맞았던 거예요. 그땐 사랑의 눈이 멀어서 그 경고가 귀에 안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한 번씩 꼭 도박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월급날이었어요. 회식이라며 늦는다고 연락이 오더니 자정이 넘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여보,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안 와? 어디야? 여보, 나 여기가 어디지? 금방 갈게. 딱 한 판만 더 하고. 한 판? 또 그 짓이야? 지금 당장 와. 목소리가 이미 넋이 나가 있더라고요. 그날 새벽에 기어 들어온 남편의 통장을 확인하고 저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이 하룻밤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거든요. 여보, 당신 미쳤어?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딸 학원비에 생활비인데. 미안해.
진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약속해. 그 약속이 몇 번이었는지 저는 이제 셀 수도 없어요.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도박만 빼면 사람은 참 괜찮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나중에 제가 그 상황에 익숙해지더라고요. 남편이 연락 없이 밤늦게 안 들어와도 또 어디서 돈 잃고 못 들어오나 보다 하고 무덤덤하게 넘기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남편을 기다리다 잠드는 게 일상이 됐죠. 그 무뎌진 마음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이었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저 이 고비만 넘기면 언젠가는 저 사람도 정신 차리겠지 하고요. 그렇게 저는 폭풍이 코앞까지 다가온 줄도 모르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남편의 도박 버릇에 대해서는 시어머니께서도 저한테 넌지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시댁에는 시어머니 한 분뿐이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이 아주 어릴 적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고 시어머니가 혼자 반찬 가게를 하면서 아들 하나 키우셨어요. 젊어서 혼자 되신 몸으로 새벽마다 나물 무치고 전 부쳐서 시장에 내다 파신 분이에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모으고 새놓던 낡은 집 한 채 정리해서 조금씩 재산을 불리신 거죠. 무뚝뚝해 보여도 속이 깊은 분이셨습니다. 며느리인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결혼한 지 3년쯤 됐을 무렵 저만 조용히 부르셨어요. 시댁에 갔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시더라고요. 혜수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어머니,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뭐가 미안하셔요? 우리 태건이 말이다. 그놈 사람은 착한데 심지가 약해. 돈만 손에 쥐면 사고 칠 놈이야. 애미가 왜 모르겠니?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어머니도 참, 그이도 이제 애 아빠인데 정신 차릴 거예요. 제가 다짐도 여러 번 받았는걸요. 근데 어머니 표정이 어찌나 어두우시던지요. 혜수야, 사실은 말이다. 태건이 저놈이 너랑 결혼하기 전에 큰일을 한번 냈었어. 큰일이요? 모아둔 돈을 한 번에 다 날린 적이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사채까지 끌어다 노름에 쏟아부었지 뭐냐. 그거 애미가 반찬 가게 내놓을 뻔하면서 겨우 막았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쫙 돋았어요. 남편한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몰랐거든요. 연애할 때는 그런 티를 조금도 안 냈으니까요. 한 번 크게 데인 놈이야. 그런데도 손을 못 대는 게 노름이란 거다. 나는 그게 무섭다. 그러시더니 어머니가 봉투 하나를 제 앞으로 밀어넣으셨어요. 등기 서류였습니다. 혜수야, 우리 사는 이 집 말이다. 내가 너 앞으로 다 돌려놨다. 등기까지 깨끗하게 네 이름으로. 저는 깜짝 놀라서 그걸 도로 밀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건 그이 줘야죠. 하나뿐인 아들인데. 안 된다. 그놈 이름으로 해놨다간 언제 노름빛에 넘어갈지 몰라. 아들놈이 무슨 사고를 쳐도 내 손주랑 며느리 앉을 지붕 하나는 있어야 할 거 아니냐. 어머니 목소리가 어찌나 단호하시던지 저는 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건 태건이한테 애미가 알아서 말할 테니 너는 입 꾹 다물고 있어. 알았지? 저는 그저 늙은 어머니의 지나친 걱정이려니 했어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이에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셨어요. 반찬 가게에서 무리하신 세월이 병으로 돌아온 거죠. 결국 시어머니의 마지막 가시는 길마저 저 혼자 지켜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저는 남편한테 수십 번을 전화했어요. 어머니 임종이 코앞인데 이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겨우 연락이 됐을 때 남편 목소리는 이미 딴 세상에 가 있었습니다. 여보, 어머니 지금 임종 직전이라고. 빨리 와.
어디야, 지금? 혜수야. 나 딱 한 판만 더 하고, 이거 따면 어머니 병원비.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생겼는데 아들이란 사람이 도박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니는 끝내 아들 얼굴을 못 보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 손을 잡아드린 건 저 혼자였어요. 기력이 다하셔서 말씀도 못 하시는 상태였는데 눈물 한 줄기가 관자놀이로 흘러내리시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남편은 장례식장에 와서도 사고를 쳤습니다. 상주라는 사람이 상복을 입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휴대폰으로 돈을 걸고 있었던 거예요. 조문객이 오는데 상주는 보이지 않고요. 엄마 혼자 고생이 많네. 상주는 어디 갔어? 그이가 심적으로 많이 힘든가 봐요. 제가 인사드릴게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검은 상복 입고 조문객 받고 절하고 음식 나르고 부의금 정리하고 그 사흘을 저 혼자 다 해냈어요. 친척 어른들이 혀를 끌끌 차더라고요. 애미 가는 길에 아들이 저러고 있으니 원, 자네가 참 딱하네. 그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면서 넘겼어요. 그런데 그제야 시어머니의 그 마음이 뼈저리게 이해가 됐습니다. 어머니가 왜 그 집을 굳이 제 앞으로 돌려놓으셨는지,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애미는 죽는 순간까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음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보내드리고 표면적으로는 평온한 몇 해가 흘렀어요. 남편도 어머니 돌아가신 뒤로는 좀 자중하는 듯 보였고요. 저는 이제 정말 고비를 넘겼구나. 우리 가정에도 봄이 오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이라는 게 폭풍 직전의 고요였다는 걸 그때는 저는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더니 옷장에서 캐리어를 꺼내 짐을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뭐 해? 갑자기 웬 짐이야? 나 다음 주에 출장 가. 한 일주일 정도? 저는 좀 의아했어요. 공무원이 무슨 출장을 일주일씩이나 가. 이번에 우리 구청이 지방에 있는 다른 구청이랑 합동 연수를 하게 됐거든. 내가 실무 담당이라 인솔해야 돼. 일정이 빡빡해서 연락도 잘 안 될 거야. 그러면서 새 셔츠를 꺼내 다림질을 하더라고요. 평소엔 거들떠도 안 보던 향수까지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좀 이상하긴 했지만 큰 행사라 신경 쓰나 보다 했어요. 출장 가는 날 아침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밥 잘 챙겨 먹고 우리 지민이한테 선물 하나 사오고. 알았어. 다녀올게. 사랑해. 현관에서 손까지 흔들며 나가는 그 뒷모습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지켜봤어요. 연락이 뜸해도 바쁜가 보다 했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저는 그저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출장 이틀째 되는 날 오후였어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119 구급대원입니다. 혹시 강태건 씨 아내분 되시나요? 연락처에 아내로 저장돼 있어서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로 병원 응급실에 이송 중입니다. 보호자 확인이 필요하니 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쭉 풀렸어요. 거기가 어딘가요? 구급대원이 불러주는 주소는 저희 집에서 3시간이나 걸리는 지방 도시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기, 우리 남편은 지금 연수원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데요? 사람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신분증 확인했습니다. 강태건 씨 맞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정신없이 택시를 잡았어요. 가는 3시간 내내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연수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왜 엉뚱한 지방에, 그것도 의식을 잃고 실려갔다는 건지 머릿속이 하얘어요. 큰 사고가 난 줄 알았죠.
정말 죽으면 어쩌나 그 생각밖에 안 났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는 숨도 못 고르고 의사를 붙잡았어요. 강태건이요. 강태건 씨 어디 있어요? 많이 다쳤어요? 저 보호자예요. 의사가 좀 난처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보호자분, 일단 진정하시고요. 그 어떻게 전달됐는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크게 다치신 건 아니라요. 네? 다친 게 아니라고요? 그럼 왜요? 급성 알코올 중독의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술을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이 드셔서요. 처치는 끝난 상태입니다. 의사가 말없이 침대 커튼을 스르르 걷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옆에 있던 침대 난간을 붙잡지 않았으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거예요. 분명히 연수원에 있어야 할 사람이 지방병원 응급실에 그것도 턱시도를 입고 누워있던 거예요. 팔에는 링거를 주렁주렁 매단 채로요. 가슴에 단 하얀 꽃 장식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선생님, 우리 남편 왜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저는 한 발짝 다가가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입을 해 벌리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 얼굴이 오늘 아침까지 제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바로 그때 커튼이 다시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신부 화장을 곱게 한 젊은 여자가 새하얀 원피스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신랑이 사라졌다며 찾아 헤매다가 응급실로 실려온 남편을 알아보고 달려온 모양이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슬금슬금 옆으로 빠지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그 여자를 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했습니다. 어머, 지수쌤, 오늘 결혼식이라며? 근데 신랑이 이게 무슨 꼴이야? 무슨 술을 이렇게까지 마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귀를 의심했어요. 잠깐만요, 결혼식이요? 오늘 누구 결혼식인데요? 알고 보니 그 여자는 바로 이 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남편이 하필 상간녀가 일하는 병원 근처에서 사고를 낸 거였어요. 저는 아주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설명 좀 해줄래요? 우리 남편은 지금 지방 연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여기서 결혼식을 했다고요? 누구랑요? 그 여자는 손을 꼭 쥔 채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는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 가요? 설명 듣기 전엔 못 가요. 저 이 사람 아내예요. 그 여자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저, 저는 오빠한테 분명히 들었어요. 아내랑은 다 끝났다고. 도장만 안 찍었지 남이라고요. 도장만 안 찍은 남이랑 결혼식을 올려요? 미안한데 저는 이혼 얘기 한 번도 들은 적 없어요. 그랬으면 제가 여기까지 왔겠어요? 택시 3시간을 타고요. 옆에서 웅성거리던 하객들 대화에서 저는 대충 견적을 뽑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출장이 아니라 이 지방 도시에서 저 몰래 결혼식을 올리려고 일주일을 빼둔 거였어요. 하객 자리도 어색하게 비어 있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남편이 피로연 도중에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찾고 있었다는데 알고 보니 그날 들어온 축의금을 몽땅 들고 도박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 돈을 하룻밤새 다 잃고 자포자기해서 포금을 하고는 술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거였습니다. 결혼식 날까지 그 인간은 도박을 못 끊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은 안 났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오히려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저는 누워있는 남편을 한번 내려다보고 그 여자를 한번 쳐다봤어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깨워서 멱살이라도 잡고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물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침대 위 그 턱시도가 신부 화장을 한 그 여자가 모든 걸 다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3시간, 왔던 길을 되짚어오면서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으로 할 일을 차곡차곡 정리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협의 이혼 서류부터 출력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일하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거기 간호사분한테 말씀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오늘 응급실에 실려온 강태건 씨 짐 그분한테 보내드릴 테니 주소 알려달라고요. 어느 분이시라고 전해드릴까요? 강태건 씨랑 오늘 결혼식 올린 여자한테 그 남자 아내가 짐 보낸다고 전해주세요. 전화기 너머 직원이 순간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을 꼬박 새워서 남편 짐을 박스에 쓸어 담았습니다. 양복이며 구두며 칫솔 하나까지요. 싹 다요. 결혼해서 같이 산다는데 짐도 같이 붙여주는 게 예의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남편 번호는 차단해버렸어요. 그날 새벽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자꾸 못 이룬 제 결혼식이 떠올랐거든요. 지민이를 낳고 나서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식 올리자. 작게라도. 나 웨딩드레스 한 번은 입어보고 싶어. 지금 우리가 무슨 돈이 있어? 애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데? 좀만 더 있다 하자. 그 좀만 더가 도대체 몇 번이나 지나갔는지 몰라요. 저한텐 돈 없다고 형편 안 된다고 미루고 미뤘던 그 결혼식을 그 인간이 다른 여자랑 올린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이틀 뒤 남편이 정신을 차렸는지 집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짐은 없고 비밀번호는 안 먹히고 전화는 차단됐으니 당황한 모양이더라고요. 현관 앞에서 한참을 두드리다가 문틈에 대고 소리쳤어요. 여보, 문 좀 열어봐. 나 좀 보자.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그래야 끝장을 보니까요. 당신 왜 여기 와서 문 열어달래요? 결혼식 올린 사람은 그 집 가서 열어달라고 해야지. 여보, 그게 아니라 당신이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오해야, 오해. 당신 턱시도 입고 술 취해서 응급실에 실려온 거 내가 직접 보고 온 사람이야. 뭐가 오해야? 그 여자가 자꾸 결혼식만 올려달라고 해서 너무 조르더라고. 나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라니까. 저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어요. 도와줘? 축의금까지 도박으로 홀랑 날려먹고? 남편이 우물거리다가 갑자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혜수야, 내 말 좀 들어봐. 그게 다 이유가 있어. 그 여자가 결혼 안 하면 회사에, 아니, 구청에 다 말하겠다고 협박을 해서. 협박? 누가 누굴 협박해? 그래서 떠밀려서 턱시도 입고 식장 들어간 거라니까? 나도 피해자야. 저는 팔짱을 꼈어요. 협박당한 사람이 새셔츠 사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한테 사랑한다고 손 흔들며 나가? 그게 협박당한 사람 얼굴이야? 신나서 장가가는 놈 얼굴이겠지.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깐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어머니 집, 그 집 명의 나한테 돌려줘. 그거 원래 내 거잖아. 뭔 헛소리야. 우리 어머니 집이잖아. 하나뿐인 아들이 나니까 그거 내가 상속받는 게 당연하지. 이혼하면 넌 빈손으로 나가야 하는 거 알아?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받아보니 그 여자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스피커폰을 켰어요. 남편 들으라고요. 여보세요? 저 지수예요. 우리 이제 좀 솔직해지죠? 오빠 놔주세요. 끝난 사람한테 왜 이렇게 추하게 매달려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 사람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라고요. 매달려요? 지금 그쪽 그 잘난 오빠가 우리 집 현관 붙잡고 이혼 못한다고 매달리는 중이거든요? 바로 내 옆에서?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어요. 못 믿겠어요? 스피커폰이에요. 여보 한마디 해봐. 당신이 나한테 이혼하지 말자고 빌었어? 안 빌었어? 남편은 대답을 못했어요. 오빠,
진짜 거기 있어요? 이혼하지 말자고 했다고요? 그 여자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 사는 집은 공동명의라 재산분할 대상이 맞는데 시어머니가 저한테 물려준 집은 진작에 제 이름으로 등기 다 끝났어요. 그건 남편 재산이 아니라 제 재산이에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시어머니 재산이면 아들인 오빠가 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모가 생전에 자식 아닌 며느리한테 직접 증여한 재산은 이혼할 때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게다가 바람 피워서 이혼한 사람은 위자료를 물면 물었지.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전화기 너머로 그 여자의 한숨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날 그 사람이 지은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였어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으니까요. 법이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먼저 증거를 모았어요. 청첩장 사진이며 예식장 계약서며 그 여자랑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까지요. 그런데 그걸 어디 내미기도 전에 이미 소문이 쫙 퍼져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 결혼식 하객 중에 남편이 근무하던 구청 민원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강 계장님이 연수 간다고 거짓말하고 딴 여자랑 씩 올렸다더라. 이 소문이 삽시간에 구청 안에 돌았죠. 그날 밤 남편이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사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당신 구청에 뭐 찔렀어? 나 지금 감사받게 생겼어. 이러다 잘려. 내가 찌른 게 아니라 당신이 한 짓이 알려진 거지. 연수 간다고 거짓말하고 무단으로 자리 비운 거 그게 자랑이야? 혜수야, 나 공무원 잘리면 뭐 먹고 살아. 제발. 그러게 진작 잘하지 그랬어. 민원인들한테는 그렇게 친절하던 사람이 마누라 속이고 조직 속이고 그런 사람이 무슨 공무원이야. 남편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매달렸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결국 며칠 뒤 남편은 무거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수 인솔이라는 거짓 사유를 대고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것에 품위 유지 의무 위반까지 더해졌거든요. 공직사회에서 그런 사람이 버틸 재간이 없죠. 결국 제 발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어요. 평생 보장됐던 그 자리를 거짓말 한 번에 다 날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변호사를 통해 그 여자한테 상간소송을 걸었습니다. 남의 가정 망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줄 작정이었거든요. 증거는 차고도 넘쳤어요. 게다가 그날 응급실에 있던 간호사들이 전부 증인이었으니까요. 오늘 결혼식이라며? 하던 그 한마디들이 전부 증거가 된 거예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여자한테서 전화가 한 번 왔어요. 처음엔 아주 당당한 목소리였죠. 당신 우리 병원에 내가 상간녀라고 소문냈죠? 그거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예요. 소송 취하하면 나도 취소할게요. 쿨하게 해요. 저는 한참을 웃었어요. 명예훼손이요? 고소하세요. 저는 그냥 병원에 전화해서 강태건 씨 아내라고 밝히고 짐 보낼 주소 물어본 것뿐이거든요. 그게 죄인가요? 그, 그건 그리고 위자료 많다고요?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셔야죠. 남의 가정 깨뜨린 값이에요. 유부남인 거 알면서 발들인 대가는 치러야죠. 저도 피해자라고요. 피해자라는 그 말에 저는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여자는 결국 위자료를 물게 됐고 직장에서도 견디기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유부남이랑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효력도 없는 결혼식으로 올려서 동료들한테 축의금까지 걷어챙긴 정황이 다 드러났거든요. 병원이 발칵 뒤집혔죠. 결국 그 여자도 쫓겨나듯 퇴사했다고 들었어요. 직장도 잃고 남자도 잃고 돈까지 토해내게 된 거예요. 남의 가정 깨뜨려서 얻으려던 그 모든 게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간 셈이죠.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통쾌하다기보다 그저 담담했어요.
제가 한 일은 없었어요. 그저 그 사람이 뿌린 씨앗을 그 사람이 거둔 것 뿐이었으니까요. 이혼 소송은 길게 끌 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집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증여한 재산이라 나눌 대상이 아니었고, 공동명의였던 지금 집은 남편이 위자료를 물어야 해서 그 몫도 다 못 가져갔어요. 양육권은 말할 것도 없었죠. 도박에 거짓말에 외도까지 한 아빠한테 9살짜리를 맡길 판사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판결이 나던 날 남편이 법원 복도에서 저를 붙잡았어요. 혜수야, 정말 이렇게 끝이야? 나 진짜 빈손이야.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어떻게 살긴 알아서 살아. 바람 피울 땐 여기까지 상상 못했나 봐. 양육비나 꼬박꼬박 보내. 한 달이라도 밀리면 법대로 받아낼 거니까. 저는 지민이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어요. 등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소식을 건너 들었어요. 남편은 그 여자랑도 진작에 갈라섰고 직장도 못 구한 채 도박에 더 깊이 빠져 폐인처럼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이라고 벌였던 그 하루가 두 사람한테 모든 걸 잃는 시작이었던 거예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이렇게 딱 들어맞는 경우가 또 있을까 싶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남겨주신 그 집에서 지민이랑 둘이 잘 지내고 있어요. 가끔 아이가 물어봐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아빠 멀리 가셨어. 우리 지민이는 엄마가 2배로 사랑해 줄게. 됐지? 응, 엄마 좋아. 아이의 그 한마디면 저는 충분해요. 이제 저는 연락 없는 남편을 기다리며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밤을 새우지 않아요. 어디서 또 돈을 잃었을까, 사고를 쳤을까, 가슴 졸이며 동네를 헤맬 일도 없고요. 비로소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돌이켜보면 그 어두운 세월 속에서 저를 붙잡아 준 건 결국 시어머니의 마지막 손길이었어요. 아들의 밑바닥을 죽는 순간까지 꿰뚫어 보시고 며느리와 손녀 앉을 지붕 하나를 기어이 지켜주신 그 마음. 그 마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인생 전부를 거는 삶은요, 그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 나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부디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내 2발을 꼭 가지고 사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